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8일 오전 10시 42분입니다. 어제는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념식이나 또는 언급된 기사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문자 메시지로 이런 글이 들어와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문화재단 이종수 사무차장께서 보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정 김종필 총재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꼭 100년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총재님의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져야 온당한 일이나 전국의 상황과 재단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오늘 행사를 갖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오는 6월 23일 8주기 추도식과 함께 탄생 100주년 행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총재님의 일생은 많은 성취와 함께 이토록 아쉬움도 교차된 삶이셨습니다. 사실상 5.16 근대화 혁명의 기획자로 때로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험로를 걸으며 대한민국의 굶주림과 폐허, 혼란에서 헤어나 오늘날 경제와 민주화의 선진국으로 기적과 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헌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사실로 인해 총재님에 대한 평가가 다른 이들에 비해 낮고 관심 또한 크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시류에 편성한 세태로 인해 그를 표명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역사가 그를 비켜가지 않고 온전히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가 JP가 역사임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총재님의 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필 총재님의 탄생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26년 1월 7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1926년 1월 7일 충남 부여에서 출생하셨고 2018년 6월 23일 만 9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92년 동안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흔히 그분 앞에 풍운하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또 다재다능하고 르네상스적 인간이라고 말해질 정도로 교양이 풍부하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리고 이 스포츠에도 능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1961년 5.16 군사혁명의 기획자로서 권력을 잡고 맨 처음에는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그 뒤에 공화당 총재를 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크나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선택했으므로 여러 가지 풍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가는 한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 합쳐보면은 국가를 위한 봉사 부분이 훨씬 많죠. 저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평할 때 대통령은 안 했지만은 대통령보다 더 큰 일을 했다라고 평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인간적 매력은 당대의 기자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물으라면 저는 삼김씨를 다 취재한 사람인데 오늘 누구누구와 약속이 있다고 했을 때 김종필 총재와 약속이 있다 저녁에 하면은 아침부터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멋진 자리입니다. 이분은 절대 화제를 독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청도 분답게 느릿하게 하면서
여러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양이 풍부해서 일본말도 잘하고 한문에도 밝고 또 여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고 한 이야기는 이 기자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그분의 업적에 비해서 너무 박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점에 저도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아무도 김종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앞으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소재로 한 동영상을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만든 동영상을 붙여 놓겠습니다. 김종필, 한국 현대사에 뚜렷하게 기억될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하셨는데 미리 묘비명을 스스로 작성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묘비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주로 구성된 아주 명문입니다. 사무사를 인생의 도리로 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걸 좀 쉽게 푼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바름으로 사악함이 없다는 말을 인생의 도리로 삼고 한평생 어기지 않았으며 경제가 궁핍하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았다.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과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함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신 진력하였다. 만년에 이르러 90년 사는 동안 89년을 허비한 것을 한탄하며 쓸데없이 말 많은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하던 자, 내조의 덕을 베풀어준 영세 반려와 함께 이곳에 누워노라. 평소에 김종필 전 총리께서 인터뷰나 대화에서 자주 하던 말들이 여기 많이 나왔습니다. 사무사, 생각이 바름으로 사악함이 없다. 무항산이 무항심,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맹자 이야기도 여기 들어있고, 소이부답, 웃으면서 답하지 않는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백면서생의 지식인들이나 기자들을 대하면서 했던 이야기, 소이부답도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치 김종필 전 총리가 살아 계셔가지고 지금 대화를 나눈 것 같은 이런 묘비명입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한자 세대고 한글 전용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국무총리 때 좋은 일을 하나 하셨어요. 김대중 정부 때 국무총리를 2년 동안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전산화하면서 새 주민등록증을 낼 때 이름을 한자를 빼고 한글 전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안을 가지고 왔을 때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괄호하고 반드시 한자를 넣어라. 그러니까 지금 경비가 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니까 그 경비는 내가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증에서 아직 한자가 살아있는 것은 김종필 전 총리 덕분입니다. 이분은 한글 전용이 국민의 분별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두 분도 한글 전용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으나 그러나 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이게 큰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기사를 쓸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정치는 허업이다, 헛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제가 2005년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김종필 전 총리를 인터뷰한 마지막 인터뷰인데 그때 한 말입니다. 그때 한 말이 월간조선에 실렸습니다. 월간조선에 실렸을 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정치는 허업이다. 김대중에게 속았고 이회창에게 실망하였다. 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터뷰가 됐습니다. 저로서는. 그때가 2005년이니까 이분이 정계 입문 43년 만에 2004년에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그때 자민련이 4월 선거에서 아주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표 의원으로 나왔던 김종필 당시 총재도 낙선이 돼가지고 10선 기록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집거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7월 10일 김종필 전 총재가 지금도 살고 별세할 때까지 살았던 신당동 자택에 가서 만났는데, 이 해는 어떤 해냐 하면은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가장 중요했던 청구권 자금에 대한 담판을 했던 김종필, 그때는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만,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본 외무장관 사이에서 청구권 8억 달러를 최고치로 하는 거기에 합의한, 이른바 이것을 김오히라 메모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다시 한일 양국에서 화제가 되고 해서 주로 일본 초청으로 김종필 총리께서 일본에 가서 강연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할 때였습니다. 그것을 주제로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79이었는데 아주 혈색이 좋고, 목소리는 항상, 이분 목소리는 저음이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배에서 우러나오는 그 힘, 그리고 아주 구수한 충청도 억양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한미 동맹처럼 그것과 연결돼 가지고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한미 동맹이 연결돼서 한미일 동맹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해양 문화권에 대한민국이 몸을 담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남방 삼각 동맹이라고 일본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륙 문화권에 있으면서 시달리다가 해양 문화권으로, 해외 개척으로, 무역 입국으로, 수출 전선으로, 개방으로, 과학으로, 합리성으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것이 김종필, 박정희 두 분의 한일 국교 정상화 결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김종필 총리를 매우 존경합니다. 특히 김종필 총리와 가까웠던 사람이, 인간적으로 참 가까웠던 사람이 나카소네였습니다. 나카소네 전 일본 수상 최장기, 아베 수상이 아마 그 기록을 깨었습니다만은, 가장 최장기, 사또 수상, 나카소네, 아베, 이 세 분이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분인데 아주 친한 사이고 가족끼리 정기적으로 서로 만나고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김종필, 나카소네 두 분이 요미우리 신문 초청으로 해서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녹음 테이프를 들으니까 대정치가 두 분이 넓은 시각에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논하는 것을 듣고 그 경륜에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주 김종필 총리는 일본 사람들이 아주 뼈아프게 생각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 고정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필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 7월 26일 독일 포츠담에 모인 미국, 영국, 소련 수뇌부는 대일 항복 촉구 선언을 발표했다. 일본 지도부는 이 선언에 대해서 강경론과 유화론으로 갈라져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 그런 사이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9일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소련은 8월 8일에 참전해 만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천황의 결단으로 항복을 결정했고 8월 15일 항복방송이 있었다. 만약 이때 미국이 원폭을 투하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이 오래 지속되어 소련군은 한반도 전체를 점령했을 것이고 그 뒤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군의 일본 상륙전은 미군 측에 엄청난 전사자를 냈을 것이고 일본 측은 그 몇 배의 전사자를 냈을 것이다.
소련도 일본 본토에 상륙하여 북해도는 물론이고 아키다 센다이성까지 내려와서 일본 열도의 분단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만약 일본이 원폭 투하 이전에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했다면 소련의 참전 명분이 없어져 한국은 미군 점령기를 거쳐 통일되었을 것이다. 원자폭탄을 맞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지만은 결국 포츠담 선언에서 항복을 권유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복을 결단하는 시기가 늦어서 자초한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만약 그때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한국도 공산화되었을 것이고 일본은 오히려 분단이 되었을 것이다. 소련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서 포츠담 선언을 빨리 받아들였더라면 원자폭탄도 맞지 않고 소련군 참전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한국은 미군 점령기를 거쳐서 통일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자폭탄 하나로 역사를 이렇게 근사하게 풀이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터뷰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전쟁은 한번 일으키는 것보다도 이것을 끝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민간 정치인들 중에서 전쟁을 결단할 인물이 없었다고 봅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종필 총리는 없었어요. 8월 15일에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뒤 해외에 나가 있는 300만 명의 군사를 누르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육군 장관 아나미 육상이 자결함으로써 천황의 결단을 뒷받침해가지고 군부의 반발을 제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책임을 지고 육군 장관 아나미가 집에서 할복 자살을 했습니다. 이 김종필 총리와 만나면은 역사의 비화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분이 아마 돌아가심으로써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또 국가의 비밀과 관련된 많은 비밀을 아마 안고 가셨을 것입니다. 안고 가셨을 거예요. 이 문세광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북한에 포섭된 문세광이가 국립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말하자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일이 바로 8.15 사건, 문세광 저격 사건인데, 이때 김종필 총리는 국무총리였습니다. 이것을 수습하는, 한일 간에 수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다나카 총리가 일본 총리고 다나카 박정희 두 사람 사이가 좀 나빴어요. 그때 NHK 회장 마에다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사과를 하도록, 왜냐하면 문세광이가 쏜 그 총은 경찰서에서 훔친 권총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서에서. 그 일본의 책임이 있죠. 그래서 다나카 총리와 아주 친한 NHK 회장 마에다가 중간 역할을 했는데 김종필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895년에 명성황후를 죽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이거는 두 번째에 걸쳐 국모를 시해한 것이다. 문세광이 갖고 있던 권총은 너희들 경찰들 것 아니냐, 이렇게 들이대었다고 합니다. 그때 공개된 문서를 보면은 그때 사과하러 시인아 정계의 거두이는 시인아 씨가 왔는데, 이 사람은 또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일본 측 외무장관이었으니까 한일 간에 상당히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시인아 특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청년이 미국에 가서 포드 대통령을 쏘려고 하다가 빗나가서 포드 대통령 부인을 죽였다고 할 때 일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직설적 표현을 하는 것이 외교문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김종필 총리는 이야기를 아주 구수하게 하는 분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항상 좌중을 압도하고 항상 유머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가 아주 푸근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화제를 독점하고 또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아주 그 분위기가 달라서 저는 김종필 총리가 주재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은 항상 즐거웠고 메모할 것이 많고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2005년 마지막 인터뷰할 때는 그때가 노무현 정권의 좌경 정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1997년에 DJP 연합을 통해서 우파인 김종필의 자민련이 좌파인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것, 이것이 30만 표 차이로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하도록 만들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시대가 열렸다. 그럼 그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난 그동안 여러 번 심정을 이야기한 바 있어요.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슬픈데 동서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영남과 호남, 이걸 봉합할 방법이 없겠느냐? 호남이 똘똘 뭉쳐서 김대중 씨를 지지한 것은 호남 사람들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역 감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거기 김대중 씨가 올라타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호남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영호남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종필 씨는 김대중 씨가 두 가지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DJP 연합을 할 때 내각 책임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이다. 김종필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다 속은 건데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각 책임제도 약속해놓고 안 했다. 개헌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짓기는 이때는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터집을 잡아가지고 미루고 해가지고 아직 상암동에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과연 상암동에 있어야 되느냐, 남산이 아니고 광화문이 아니고 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겠죠. 두 가지 다 속은 건데 글쎄 김대중 씨를 대통령으로 만든 걸 도와서 오늘 이런 나라가 되었다? 날 비난하라면 하라지. 본심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걸 탓할 테면 하라지.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겪을 과정은 겪는 중이에요. 공과를 감정으로 운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결과는 역사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김대중 씨한테 속았다는 것은 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날 속였지. 난 그 사람을 속인 일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견제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견제를 했고 반대를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아주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그런 역할을 무시하고 2004년 총선 때 완전히 자민련을 그냥 소멸시키는 그런 매정한 표의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걱정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을 내쫓는 건 안 해야 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자비하게 나를 내쫓아서 그래서 아무 말 않고 나와서 있는 거요. 위컴 유엔군 사령관이 본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은 덜쥐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관을 갖고 선택해야 해요. 주관이 흐리멍텅해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저력에 대한 확신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하면 강해진다. 위기에 처하면 한국 사람처럼 강해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회창 씨를 지지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이회창 씨와 교섭단체, 그때 자민련이 17석이었는데 20석이 되어야 교섭단체로 기능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이회창 씨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이회창 씨한테도 실망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18일 이회창 노무현 대결 구도에서 투표를 기권을 했답니다. 정치인이 기권한다는 게 투표에서 기권한다는 게 참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무유기라고 해도 할 수 없어. 거기 가서 무효표를 내는 거나 안 가고 기권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거짓말쟁이는 안 되고 다른 하나는 의심스럽고 그래서 기권한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정권이 그때 곧 무너진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김종필 총리는 아주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위기관리 기능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 어떤 상대든 고통을 줄 만한 힘은 아직 갖고 있어요. 북한에 변화가 있으려면 공정혁명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들이 공동운명체인데 다른 짓을 하겠어요? 같이 간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비쳤지만은 나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의 성향은 뭐가 일어나면 움직인다니까. 여차하면 택할 것을 어김없이 택하는 설계가 있어요. 난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불 10년입니다. 지금도 돌아가실 때 한국의 국민들에게 그런 희망을 갖고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국민과 지금 국민이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1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김종필 총리는 1961년에 군사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했고 그때 전두환 육사 11기 출신들이 자신이 창설한 중앙정보부에 들어오기도 하고 몇 분들은 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박정희, 김종필 그늘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 12.12 사건이 나고 그 다음날 1950년 5월 5.17 사태를 통해서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이 지휘하는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김종필 씨는 당시에 공화당 총재였는데 부패 혐의로,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이 돼가지고 조사받고 재산 다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 정권에 아마 크게 배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주 마음을 정리를 했는데 아주 담담하게 전두환 정권이 무리하게 집권을 했지만은 잘한 게 있다. 잘한 게 있다. 그것은 평가를 해야 된다. 50이 잘한 것은 박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저력을 이용해서 잘한 것인데, 그러나 평가할 만한 일이 있다. 평가할 만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죠. 자신을 연금시키고 재산도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지 않는데, 하여튼 잠잠하게 잘한 게 많다라고 전두환이 5공화국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박근혜 당시는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소 리더십이 서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때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문제 있는 발언을 하는 걸 보고는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 김정일이 박 대통령 치적을 칭찬한다는데 그게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거든. 정말 박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말한다면 몰라도 이렇게 좀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다는 말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었다. 이분은 해방되었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시하에서 6.25가 났을 때 육군본부 정보국의 북한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남침한다는 징후를 포착해가지고 계속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6.25 때 남침해가지고 지금 집중 포격을 당하고 있다는 일선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장교가 바로 김종필 당시 중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방 직후 6.25를 거치면서 그 혼란기 때의 상황을 김종필 총리는 사석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디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방 직후의 사회 풍조는 좌경화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행세를 못할 정도였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좌익이 아니면. 그걸 막아내고, 전쟁을 막아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과 방위적을 맺어서 북으로부터의 침략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생각했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룩하고, 그것을 계기로 조국 근대화가 진행되어서 오늘날 경제 규모가 세계 11번째 국가가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지도력과 리더십도 중요했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힘입니다. 대단한 나라, 대단한 국민들이요. 아까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우리 국민은 당하면 강해지고 당하면 선택하더라고 했지만은 지난 날을 회고하여서 실감합니다. 나는 믿어요. 지금 별짓을 해도 어느 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못 되는구나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낙관을 하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구나 라고 국민들이 자각할 때는 들고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6.25 남침을 당하고도 어떻게 국군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느냐. 이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압도적 군사력을 가지고 더구나 일요일 새벽에 기습을 당했는데 당시에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육군본부 정보국 장교였던 김종필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제연합군이 온다는데 희망을 가졌다. 미 24단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희망으로 버텨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어야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좌우명이 여러 개 있는데 뭡니까 했더니 소위부답,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50살이 되어 돌아보니 49년을 헛되이 살았다는 또 그런 문장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묘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 인터뷰의 마지막은 이런 김종필 총리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실업인으로 갔으면 동관이나 모았을 텐데 정치가는 허업입니다. 실업은 움직이는 대로 과실을 따니까 실업이죠. 경제하는 사람들을 왜 실업가라고 하냐면은 과실을 따먹거든.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은 날지 모르지만 속은 텅텅 비었거든. 나도 2, 3년 후에는 어떻게 살까 걱정이에요. 김종필이라는 이름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 굵게 기록되고 잘한 것이 7, 80% 되는 분으로 기록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기반이 박정희 시대 때의 부국 강병인데 그 박정희 시대 때의 부국 강병 정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1961년 5.16 군사혁명이었고 아주 엘리트 군인들이 개혁적인 군인들이 유능한 군인들이 30대 40대 군 출신 장교들이 800명 우리 민족사 800년 만에 처음으로 권력을 잡아서 경제 발전에 성공했습니다. 김종필 총리는 1926년 1월생입니다. 1920년대생이 우리나라 민족사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세대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했던 세력과 어깨를 겨누는 가장 위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위대한 세대가 1920년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고생하고 해방되었을 때는 건국하고 피를 흘려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땀 흘려서 조국을 근대화하고 민주화하는데 기여했던 이 세대의 대표 주자가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그 세 분 중에 이제 김종필 총리가 별세함으로써 삼김시대는 생물학적으로 종언을 고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김종필 총리의 이야기대로 한국 사람은 당하면 강해진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